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일 먼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이런 것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주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개시일 이전에라도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업 개시일이라면은 이제 매출이 발생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발생하려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뭐 기계라든지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품을 미리 사면은 그 산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 놓으면은 훨씬 편리하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산 물건들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한테 신청해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전자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받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외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입니다. 여기는 여러 개 사업장을 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죠.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 관행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죠. 전산으로. 어, 사, 올해 7월 1일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부분도 신청하는 면은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러 가면은 한 10분이나 20분 기다리면 바로 발행을 해줍니다. 자,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 여러 개 사업장에 있는데 납부를 여기 예를 볼게요. 납부를 A 사업장은 200만 원을 내야 되고 B 사업장은 100만 원을 환급받아야 돼요. 근데 총괄 납부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0만 원 내는 거에서 100만 원 환급받는 것을 빼면은 100만 원만 두 개를 합쳐서 하면은 100만 원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그래서 총괄 납부가 훨씬 더 납부하기가 편하죠. 왜 그러냐면은 총괄 납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래 예를 볼게요. 일기입은 확정 신고를 7월 25일 날 하거든요. 한쪽은 A 사업장은 2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B 사업장은 7월 25일 날 100만 원 환급 신청을 하면은 8월 25일 날 100만 원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7월 25일과 8월 25일 사이에 100만 원이 묶이게 돼요. 총괄 납부가 아닌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총괄 납부인 경우는 7월 25일 날 1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총괄 납부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총괄 납부의 하나의 그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총괄 납부는 납부만 총괄로 하고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는 따로따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사실상 따로따로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서 주로 총괄 납부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점에서 하고 각 지점권을 모아서 본점에서 납부만 총괄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총괄 납부를 적용을 신청을 하려면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변해서 대비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버리는 거죠. 딱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한 곳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으로 신청을 하면은 각각 사업장이 아닌 한 군데서 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를 포함한 모든 납세 협력 의무를 한 군데서 한다는 거죠. 역시 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 사업자 단위 과세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에 대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경정 등 모든 이런 일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재화의 간주 공급도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이따가 재화의 간주 공급은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부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거. 그리고 또 매입세,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세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액에서는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는 과세 표준을 주로 구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많겠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줬을 경우에 공급받은 자, 공급받은 자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급하는 자까지 줬는데,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으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매입자가.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확인을 거쳐. 제가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니 당신한테 확인하고 세무서에 확인하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세무서를 통해서 공급하는 자 세무서로 알려주고 공급하는 자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면은 공급하는 자는 매입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사항이 있죠. 뭐 여기에 우리가 이따 공부할 재화의 공급 의제, 재화의 간주 공급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타에. 그리고 영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영세율. 주로 수출하는 재화는
공급가액 곱하기 0%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매출세액을 내지는 않지만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다 이 안에 양식에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우리가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 1기 예정신고 기간이고 1기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 여기 누락했을 경우에 확정신고 때 여기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가산세는 물죠. 그렇지만은 이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손세 가감, 대손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는 상대방한테 재화를 공급한 때, 건네준 때예요. 그러면은 외상으로 설령 물건을 팔았어도 부가가치세를 내가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지를 못했죠. 그렇지만은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하고 내가 미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파는 경우에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내한테 못 갚게 돼 있다. 그것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낸 것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만큼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런 데서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게 있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아니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반 매입세액과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액이 있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게 일반 매입은 주로 이제 재고자산, 팔 물건에 대한 재고자산이라든가 원재료 매입이 여기가 들어가고, 고정자산은 어떤 시설,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했을 때,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 금액이 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초기에 어떤 시설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시설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이 많겠죠. 그러면은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공제받을 이 매입세액이 더 커버려요. 매입세액이 더 커버리면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컸을 때는 환급을 받죠.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입 시기에는 오히려 환급 받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매입세액도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넣고, 역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 매입자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같은 경우를 샀을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죠.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 매입세액에서 이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해야 될 세, 그리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제가 전체적인 부가세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 이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는 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꼭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외화 획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세 정책 목적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징수해야 될 매출세액이 0이 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이전 단계 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된다. 수출하는 사업자는 그래요. 계속해서 세무서로부터 돈만 받아요. 왜? 매출세액은 0%로 내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니까 수출하는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계속 돈을 받게 돼요. 자, 그 결과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완전 제거되면 왜? 세무서로부터 다 받는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는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 용역을 소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즉 최종 소비자가 애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국 사람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만드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애국 사람이 소비되는 것은 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 아래 식을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곱하기 0% 하고 그래서 매출세액은 안 낸다는 거죠.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출하는 사업자는 계속 부가가치세를 환급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돼요. 아까 그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이런 것들을 다 납세협력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영세율 사업자도. 자, 면세는 조금 달라요. 면세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 자, 제일 아래 먼저 읽어볼게요. 면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체 생활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뭐 임산물 이런 그런 기초 어떤 생활 필수품 또는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그리고 철도 요금, 이런 지하철 요금, 이런 대중교통 용역 이런 것은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다 부가가치세를 매기면은 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짐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거죠. 역진성이라는 것은 세금을 좀 있는 사람은 이 간접세가 역진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에게 세금을 똑같이 걷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걷어요. 10%를 똑같이 걷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민들한테 들어가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킴으로 인해서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면세는 어떻게 되죠? 면세는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주지는 않아요. 영세율은 환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지만은 면세는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을 환급을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 면세 사업자가 환급을 못 받은 만큼 원가가 늘어나니까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소비자는 매출세액을 내지는 않지만은 이미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그 가격에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입세액이 이 원가화 돼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면세라고도 그래요. 부분면세라고 그래요. 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해놨어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개념이 재화와 공급의 용역에 대하여 세율을 0으로 하는 거고, 면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예요. 주된 목적은 영세율은 아까 설명한 대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이거고, 면세는 국민생활기초 필수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해줌으로 인해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부가치세가 간접세인데 간접세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촉진하는 거죠.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돈을 걷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줌으로써 그것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 용역, 애화 획득 재화 용역 등에 쓰는 거고, 면세는 금방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해준다는 거죠. 과세 대상 여부는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은 돼요. 과세 표준이 내는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양식에 아까 금액은 들어가되 곱하기 0% 해가지고 매출세액이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만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도 없어요. 자, 매입세액은 영세율은 환급이 가능하지만은 면세는 환급이 불가한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한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다 가져야 된다. 신고하고 또 이제 나중에 뭐 경정이라든가 경정 청구를 하든가 이런 거 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이것이 납세 협력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면세는 그런 납세 협력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과세거래.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수입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가 과세 거르고, 공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돼요. 어떤 개인 A가 개인 B한테 뭐 물건을 준다 그럴 때는, 물건을 준다, 그냥 판다. 친구가 친구한테 무슨 노트북을 판다, 뭐 헌책을 판다 그럴 때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아요. 사업자가 공급해야 재화의 공급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아래 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세거래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 공급자는 국내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공급을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공급자가 사업자여야 된다. 물론 아까 공부한 대로 면세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사업자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지 전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면세되는 재화가 있어요. 물론 밀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세가 돼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입을 하더라도 부가지수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재화의 간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직매장 반출이라는 거 있고,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은, 자기 생산 취득재화의 공급, 그걸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직매장 반출과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직매장 반출은 예를 들면은 이 아래 표를 볼게요. 아래 표를 보면 삼성전자 제조 사업장이 있어요.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판매 사업장이 있어요. 그것을 직매장, 서울에 있는 직매장이라고 그러죠. 이 제조 사업장에서 서울에 있는 직매장으로, 삼성전자 같은 법인인데 직매장으로 물건을 옮길 때 이것을 직매장 반출이라고 그래요. 직매장 반출로 옮길 때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남한테 안 팔고 내 사업장에서만 옮겼을 뿐인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즉, 이제 이렇게 재화의 공급으로,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아까 공부한 대로 사업장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는 다 똑같은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은 물건을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데는 계속 매입세 공제만 받는 거죠. 만약에 그 아래 내용을 볼게요. 제조사업장이 만약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조사업장에서 판매사업장으로 가는 것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업장은 매입세액만 있어서 계속해서 매입세액만 환급을 받고, 판매사업장은 매출세액만 발생하죠.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판매사업장은 계속 매입세액은 200원을 공제받아서 항상 200원을 환급을 받고, 판매사업장은 300원을 계속해서 매출세액을 내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면은 이 매출세액을 냈고 매입세액은 또 한 달 있다가 환급받기 때문에 이 자금이 묶이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조사업장에서 판매사업장으로 2,000원에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매출세액이 200원이 생겨요. 그래서 제조사업장은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제조사업장에서 판매사업장으로 이 2,000원에 판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것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거죠. 판 것으로 본다.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매출세액이 200원이 있고 매입세액이 200원이 있어서 제조사업장은 하나도 안 내도 되고, 판매사업장은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았다면 매출세액이 300원 있고 매입세액이 200원이 있어서 판매사업장은 100원만 납부를 하는 거죠. 아까는 판매사업장에서 300원 납부를 했는데 이제는 매입세액이 200원이 있기 때문에 100원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왜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받냐면은 사업자가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환급받고 한쪽은 매출세액을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합쳐서 할 경우에 사업자가 훨씬 더 그 차액만 내면 되니까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 자기 생산 취득자의 공급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이것을 자기가 생산하거나 아니면 취득한 재화를 엉뚱한 데다 쓰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봐서 매출세액을 걷어내겠다. 이런 의도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엉뚱한 데 돌린 재화가 매입세 가져올 때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 온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엉뚱한 데서 썼을 때, 그럴 때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봐서 매출세액을 징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면세사업으로 전형했다. 면세사업으로 재화를 가지고 올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죠. 면세 목적으로 뭐 사용할 목적이라든가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사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과세용으로 사와서, 즉 매입세를 공제받아서 내부에서 면세로 돌렸다. 그러면은 세무서의 목적에 틀린 거죠. 면세로 샀을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과세로 사가지고 면세로 돌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면세로 돌린 부분만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근데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요. 이것을 사거나 아니면 이걸 유지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차는 이제 사장이라든가 뭐 임원들 이런 사람이 폼나게 하려고 이런 회사 돈으로 비싼 차를 사가지고 이 과시하게, 주로 대부분 그렇죠. 회사의 간부들은 고급차를 쓰죠. 그런 고급차에까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싶지가 않죠. 세무당국이. 그래서 그렇게 산 차에 대해서는 차나 아니면 거기에 뭐 들어가는 유지용품 그런 게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돌려 쓰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예라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로 주유소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류를 출퇴근용 개인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죠. 주유소 물건을 정유회사로부터 주유소로 가지고 올 때 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이미. 그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유류를 출퇴근용 차에 넣었다. 소형 승용차에 넣었다. 그러면은 원래 소형 승용차용으로 유류를 살 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판매 목적으로 기름을 사서 유류를 사서 그냥 자기가 써버렸다 이거예요.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로 썼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으로 해서 그만큼 매출세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 예가 또 하나 있네요.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운수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죠. 일단 예를 들면은 택시가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택시는 운수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산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받지만 그것을 택시로 쓰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 산 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차를 써버릴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는 걸로 보아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그쪽을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자, 개인적 공급은 역시 사업자가 자기가 샀거나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자기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 목적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써버렸다. 그러면은 세무서는 억울하죠. 그것을 판매해가지고 매출세를 거두려고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써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쓴 것만큼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출세를 징구를 한다는 거죠.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가지고 사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한테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출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간주 공급으로 봐서 매출세를 징구를 한다는 거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을 해버리면 추가로 그 이후에는 매출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 회사가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입세 공제 받은 것만큼 이미 먼저 돈을 준 거죠. 이 사업자한테. 그런데 폐업을 해버리면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돈을 못 받아요. 세무서가. 매출세액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보고 시가만큼을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공급한 걸로 본다는 거죠. 뭐 폐업한 회사가 공급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재화에서는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노트북 이 예를 한번 볼게요. 노트북 소매 판매업자가 노트북을 사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것을 자기 직원이나 자녀한테 무상으로 주면은 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면은. 그리고 학원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학원 교육은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사업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봤듯이 면세 전형이 되는 거죠. 면세로 돌렸으면은 역시 이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직원이나 자녀한테 그냥 거저주면은 개인적 공급이고, 그리고 학원 교육용으로 쓴다면은 면세 전용으로, 면세 사업에 전용한 걸로 봐서 두 가지 경우 다 저하의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을 빼고, 이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서 또 차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을 빼고 기납부세액을 빼고 또 가산세를 더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차가감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79%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21%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부가치세를 신고한 사람이 지방으로 가는지 아니면 중앙으로 가는지 이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문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가 되는 그 10% 세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과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10% 세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내가 공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아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아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 확인을 거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무서는 다시 공급자 세무서로 연락을 취하고, 공급자 세무서는 다시 공급자한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니 당신이 그 내용을 과세표준에 넣어주세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급하는 자도 이 과세표준에 그 금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간주 공급이 이 기타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애국기업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수출하는 재화는 기타죠. 근데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는 것은 이제 국내 납품업자가 수출하는 업자한테 납품을 할 때, 수출하는 업자가 그것을 다시 수출할 때,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수출업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할 때, 그러면은 어차피 그것이 수출될 거니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 같은 그 확인을 거쳐서 이제 영세율을 적용을 받죠. 그럴 때는 이 수출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그것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확정신고 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손세 가감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나와요. 어떤 예상으로 매출한 거에 대해서 상대 공급받은 자가 그것을 갚지를 못하게 될 때, 내가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감액을 원할 때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매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일반적인 과세 표준의 계산은 당연히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채와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공급한 채와에 대해서 어떤 부가세가 포함되어 되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110분의 100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한테,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10분의 10만큼만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10분의 100만큼만 공급가액이고 110분의 10은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그것이 대가로 현금이라든지 그런 대가로 받을 때는 그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고, 근데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주고 상대방이 내한테 다른 물건을 하나를 준 경우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재화의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내가 준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 유형별로 과세 표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상 판매하거나 할부 판매한 것은, 설령 외상 판매한 거나 할부 판매한 거라도 그 재화의 총가액,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의 총액이 당연히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가 있죠. 이 최종 할부금을 받는 시점이 1년이 더 길어지는 경우, 1년 이상인 경우, 그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그러죠.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 용역의 공급. 이것은 뭐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중간 완성도에 따라서 중간에 대가 정산을 가끔씩 하는 거죠. 중간에 한 번씩 대가 정산을 하면은 이게 완성도 지급 기준이라든지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장기 할부 판매라 이런 지급 조건부 재화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재화를 공급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것을 받을 때마다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공급 시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부가치세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 우리가 아까 간주 공급을 했었죠. 직매장 반출이 하나가 있었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가 공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직매장 반출은 원래 공장에서 이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사올 때 취득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직매장한테 판다 이런 개념을 보는 거죠. 공장에서 아까처럼 2,000원에 사왔으면은 공장에서 이제 직매장으로 공급가액이 2,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취득가액이 공급가액이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넘길 때 일정의 이윤을 붙여서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취득가액에다가 일정 금액을 더하더라도 그것을 공급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넘긴다 하더라도 직매장으로 넘겨도 그것을 공급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은 이것이 재화 공급 당시에 그러니까 면세사업 전용하거나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공급을 하거나 사업상 증여를 할 때 그럴 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용역의 시가죠.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폐업 시 잔존재화도 마찬가지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표와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 등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의 이유로 해소할 수 없을 때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더라도 판 시점에 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가치세를 공급하는 자가 냈고 한참 기다렸는데도 그 외상대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공급받은 자가 파산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사유로 그 돈을 결국 내가 회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내 매출세액을 세무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한다는 거죠. 그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한다.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는 이것은 함부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우리가 배울 텐데,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결국 해소할 수 없게 돼 있을 때, 그런 채권이 있을 때, 그리고 서민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무 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서 면책이 확정된 채권. 옛날에 카드 대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카드를 못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카드 대금을 일부 면책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을 이제 이 카드 회사들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서 내가 채권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것이 취소가 돼서 행사를 할 수 없으면은 역시 대손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미음번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해소할 수가 없게 된 채권.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 이런 것을 대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해수 불능 채권. 민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어요. A하고 B하고 다툼이 붙었어요. A는 A는 공급자예요. 네한테 외상 매출을 1,000만 원 했다. 근데 B는 아니다. 나는 5천만 원어치밖에 외상으로 사온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만약에 붙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두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채권이 800만 원 있는 걸로 하자라고 판사가 권고를 해요. 그게 화해 권고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르면은 결국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1,0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읒번에는 해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이죠.
그러니까 아직 소액 채권은 해수기일이 6개월이 지나면은 대손을 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사가 어렵게 됐어요. 이제 그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회사가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로 결정에 따라서 채무자들이 채무를 출자 전하는 거. 내가 그 회사에 받을 것 있는데 현금으로 받지 말고 출자 전해내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을 뭘로 돌리냐면 자본금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본금으로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도 돌리는 자본금이 적어요. 그 나머지는 못 받게 돼요. 그 부분은 대손으로 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대손세 처리 방법이 대손 공급자가 대손을 해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결국 못 받게 되는 경우죠. 공급자가 그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세액에서 그만큼 대손세액을 뺀다. 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과거에 냈던 세금이니까 이번에 낼 때는 매출세액을 그만큼 덜 낸단 말이죠.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공급자는.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에 보세요. 대손금을 회수 또는 변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돌려받은 경우 내가 못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대손을 털어서 대손세액 공제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내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대손세액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세액이 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그러면 다시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자는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에서 뺐잖아요. 공급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떼먹은 사람이에요. 외상대금을 떼먹는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을 매입채무를 떼먹는 사람이에요. 공급받는 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그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결국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입세액 그 과세 기간에 떼먹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대손 떼먹는 것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만큼이 이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떼먹은 과세 기간에는 그 매입세액 공제를 그만큼을 대손세액만큼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하는 자는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에서 빼고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은 매입세액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공평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공급받는 자가 그 돈을 결국은 상황이 좋아져서 갚았어요.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갚으면은 어떻게 그만큼은 다시 또 매입세액에다가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입세액에 넣어줘서 이만큼을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금방 설명한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은 물건을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중간쯤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더하는 것이 변제 대손세액이 있고 그 아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제일 아래에 보면은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 있어요. 대손처분 받은 세액은
뭐냐면은 결국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은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은 이 그만큼은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요것은 공급받는 자는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공급하는 자한테. 근데 옛날에 물건을 가져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은 지금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매입세액에서 이만큼을 빼주자는 거죠. 빼주자는 거고, 그리고 자, 그 매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중간에. 거기에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있어요. 변제 대손세액은 그걸 내가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대손 처분 받은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해가지고 뺐는데 내가 다시 갚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갚았어요. 그러면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그만큼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공급받은 자가 신용 매입액을 결제할 경우 다시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상대방이 받은 것을 내가 갚을 경우에는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더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이 공급하는 자 입장, 공급받는 자 입장, 또 그것을 대손이 생겼을 때 그 대손된 돈을 다시 공급받는 자가 갚았을 때 그 경우로 네 가지 경우수를 따지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매입세금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는 거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할 때는 면세 농산물 등 이런 것은 면세 농산물을 샀을 때 일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공제율은 10%가 아니라 이 매입가액의 10%보다 아주 낮은 금액이 이 공제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전환 매입세액은 이 면세 사업으로 자산을 사왔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과세 사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사업으로 사올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과세 사업으로 돌리면은 그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해주는 것이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이에요. 재고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돌아설 때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재고 매입세액이에요. 여기서 이따 간이과세자 때 잠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관한 매입세액.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했으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분. 그 면세와 과세 부분을 같이 쓰는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이제는 매입세액에서 하나하나 별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일단 아까 자기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사오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입하는 것도 당연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뭐가 있느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실기재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금계산서가 불분명하다. 자, 예를 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서 임차, 유지, 보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해서도 매입세를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에 대해서도 매입세를 받지를 못하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예를 들면 토지를 살 때는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를 공급하고 사고 팔 때는 면세예요. 근데 토지를 사서 토지를 경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좋게 물론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불도저 이런 거 가지고 땅을 판판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한테 용역비를 주죠. 용역비를 줄 때는 분명히 내가 매입세를 포함해서 주는데 그때 포함된 매입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건설 비용이 그런 건설한테 주는 비용이 다 토지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사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7월 2월 1일 날 사업을 시작을 해서 7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1월 1일까지는 소급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니까 2월 1일 날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그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도 10월 1일 날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익년도 7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올해 1월 1일부터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 작년도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의제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게 의제 매입세액을 하면 농수산물을 생각하면 돼요. 농수산물은 면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면세 사업 면세 물건을 사올 때는 당연히 부가치세를 안 주고 사와요. 부가치세를 안 주고 사오는데 그것을 안 주고 사오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면세 물건에도 이미 그 면세 사업자가 만든 물건에도 그것을 부분 면세라고 그랬죠. 부분 면세라는 것은 원가에 이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다는, 그 사람이 사올 때 매입세만큼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세 농산물 이런 것을 샀을 때는 아주 일부만 매입세를 공제를 해줘요. 그것을 의제 매입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한다.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가 음식점, 이걸 쉽게 말하면 술집이에요. 술집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사오면은 102분의 2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일반적으로 10%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것은 10%에 비해서 아주 작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개인 음식점을 경영한다. 그러면 108분의 8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특히 이게 과세 표준이 2억 원 아래인 경우는 109분의 9만큼도 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해준다는 거죠. 원래 110분의 10이 매입세 공제를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109분의 9까지 해줘요. 그러면 거의 다 해준다는 거죠. 그 외에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까지, 음식점업은 매입세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렇지만은 제조업은 뭐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이런 것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을 해주고, 그 외에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여기는 104분의 4를 해주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자 주로 법인들이 해당되겠죠. 중소기업은 104분의 4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102분의 2까지만 해주고요. 그 외에도 102분의 1을 해줘요. 농산물을 샀을 때 이렇게 일부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예요. 자,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간이가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천만원 아래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사업자죠. 그 영세한 사업자는 사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그런 역량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는 아주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이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이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제 아래 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제 아래 펴 보면 일반적으로 소매업,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을 10%라고 봐요. 부가가치율을 10%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소매업을 하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이 연간 매출이 3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부가가치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고 거기에 10%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 또 부가가치 세율이 10%예요. 그럼 30만 원이에요. 납부세기. 그러니까 3천만 원에 과세 표준이 있으면 납부세금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도 다 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빼주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치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여러 가지 다 빼면은 거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세금을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거의 안 낸다고 봐요. 자, 이렇게 간이과세자는 이 세금도 뭐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연간 판 대가에서
부가가치를 곱하고 거기에 세율 곱하고 그래서 납부세 계산한 다음에 또 이러이런 것들이 1부터 5까지 여러 가지 공제 받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또 공제까지 잘 받으면은 사실상 거의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 줬어요.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1년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연간 사실은 4천만 원인 사업자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죠.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가지세를 정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가지세를 뭐 계산하고 그럴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간 4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 세무서를 쓸 수도 없고 사실 세무서 쓰면은 보통 세무사를 쓰면은 보통 한 달에 20만 원씩은 줘요. 그러면은 240만 원이 세무사한테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 거의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을 이제 간이과세자 제도예요. 그 제도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